눈 번쩍 뜨이는 시원한 외교 토크. 세계의 눈, 우리 눈. 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1차관하고 제2차관하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산은 어느 차관 담당입니까? 1차관 담당이고요. 그럼 잘하시겠다. 뭘요? 지금 여쭤보려는 거. 예, 2차관은 법안이고요. 1차관은 양자 업무 정무차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관은 다자외교 차관입니다. 또 그렇게 나눠요? 예, 양자 외교냐 다자 외교냐? 그러니까 UN, WTO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되니까요. 국제기구. 예. 그리고 뭐 1차관은 정무차관이라는데 1차관 산하에 있는 여러 지역국들은 소위 칼제비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현안을 교섭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칼제비? 예. 무서웠어요. 예. 제가 뭐 여쭤보려고 했냐면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지난해 해외 순방용으로 쓴 예비비만 523억. 네. 근데 정상 외교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돈이 249억. 2배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런 전례가 있나 싶어서 좀 여쭤봤던 거죠. 저도 이게 뭐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받긴 했는데 뭐 이렇게 파장을 고려하면 이 현안을 고려하면 파장은 그리 없어 보여서 한번 짚어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던 걸로 아는데 보통 정상외교 일정은 1년 전에 얼추 그림을 다 그려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의 본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일단 예비비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일종의 국가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예. 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비는 통상 국가 예산의 1%에서 2%좀 놔둬요. 뭐 한 4조에서 6조 사이.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3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3대 원칙이 준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 말 그대로 돌발 변수. 예산을 편성했었던 그 직전 연도에 올해에 이러한 일이 발생될지 몰랐었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자연재난이 닥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또 시급성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예비비 비상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 현안을 끝내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발생했죠. 네. 그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 뭐 고용안정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죠. 예. 또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아무래도 당시에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오버타임에 대한 그 여러 급여도 지불해야 되어 있어서 소위 불효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 때문에 예비비 쓴 거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현 정부는 예비비를 외교안보 사안에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사안도요. 용산 이전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예비비 많이 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좀 공정성을 객관성을 가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와 사용 내용이 비슷한 요목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6,300억 썼고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500억 원, 해경 유류비 지원 30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을 때보다 유류값이 올랐으니 해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유류비 지원한 것이고요. 유가연동보조금 151억, 그다음에 재해복구 관련된 비용이 5,696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비비 원칙에 맞아요. 시금성 뭐 이런 건데. 근데 재작년 그러니까 5월 10일 2020년 5월 10일 취임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예비비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명목만으로도 총 3차례 예비비가 편성되었는데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총 360억 4,500만 원.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에서 또 135억 6,300만 원. 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경찰 경호부대 이전 예비비로 56억 8,472만 원을 사용해서 청와대 개방 운영 경비 등과 합쳐서 보니까 총액이 약 65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당선자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496억이면 충분하다라고 공언을 한 것에 비유하면 약 25% 증가한 거죠. 근데 이건 예비비만 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예산 집행에도 땡겨 쓴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해서 지출을 줄이고 뭐 세금을 감면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 지금 우리가 24년도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3년도 예산은 22년 예산과 달리 오로치 윤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회에서. 23년 예산을 보니까 4조 6천억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3조 3천억을 쓰지 않았다고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네. 예비비 쓴 총 지출액이 1조 3천억 원을 뜯어보니 도대체 어디 썼나 보니 이게 외교안보 쪽에 많이 쓴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활동이죠. 정상외교 활동 지원에 예비비를 6차례 편성했고요. 328억 9,500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운영비와 재반 비용도 증가하여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에 72억 2,700만 원,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우에 50억 500만 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비로 28억 2천만 원, 그래서 총 532억 7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본 예산의 2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예산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을 소진하고 2배 이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외교 안보 사안 때문에 예비비를 쓴 비중이 윤석열 정부가 훨씬 높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본 예산보다 2배니까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외교안보 분야의 예비비가 이전에 비하여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상외교 활동비도 있지만 외교 정책 변화 혹은 뭐 국제 행사 유치와 관련된 행사에도 예비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기억하시겠죠? 이게 폭염 대비 물품 무료 물자 지원도 60억인데요. 물론 폭염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16억 6천만 원의 K-팝 콘서트도 들어갔어요. 그거야말로 돌발이긴 하네요. 예, 맞아요. 그건 예정에 없던 건 맞아요. 학생들의 또 지자체 체류 비용이 82억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예상이 없던 거.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운영에 미숙한 것 때문에 혹은 하여튼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교 안보 관련된 것들도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되니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명하게. 청와대 이전 용산 대통령실 설치 관련 비용, 대통령 정상외교 활동 그리고 외교정책과 국제행사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비비로 사용된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쌈짓돈으로 전락됐고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심사라는 통제를 받지 않는 창구로서 예비비를 주로 정상 외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여 시급한 일단 비상금으로 쓴다는 원칙이 이미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드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물론 23년도의 작년 일입니다만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의 여러 정상 외교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파리 가고 온 거. 또 그에 못지않은 여러 구설수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3박 5일 행사를 기준으로
해외 순방을 출발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사용하는 비용이 약 10억에서 15억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3박 5일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 유류비부터 예. 현장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비용 이런 거 있고.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총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이미 그 578억 규모의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이미 사용했는데 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이미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246억 원, 2019년에 234억 원을 사용했고 네.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는 192억 4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21년도에는 192억 8천만 원, 22년에는 261억 9천만 원을 썼고 일부 사용하고 윤 정부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비비 사용액이 아니라 본 예산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라면 우리의 위상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주 해외에 나가셔서 정상회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비용이 든다면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위상과 활동 영역에 맞춰서 본 예산을 짜고 예. 투명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대통령의 정상 외교 활동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갑자기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 영역에서 정상 외교는 일종의 마지막 야구로 비유하자면 구원투수 혹은 최종 해결 대입을. 최종 해결 대입을 해결 투수죠. 그러니까 선발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발로 들어가서 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홈런도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저런 지향점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잦은 인사교체 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예비비를 상당히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그리고 국민 세금 사용처의 외교교 영역에서도 투명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걸 느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날 이후에 돈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간 그렇게 예비비까지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느냐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뉴스만 놓고 보면 정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GDP 오히려 멕시코보다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보다 떨어졌으니. 그렇지. 듣는 멕시코 기분 듣는 멕시코는 불편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멕시코는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여러 문화적으로도. 데킬라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뭐 멕시코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죠. 그렇죠. 2023년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세계 14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0위권이라는 것이 약간 말하기에 무색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위가 멕시코고 바뀌었다. 네. 그래서 멕시코에 추월당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14위로 하락했다라는 뜻은 2012년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네. 우리나라 GDP는 1조 7,129억 달러인데요. 이게 제가 어제 계산기를 들여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2,327조 8,3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1조가 2,3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감이 안 와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2.3% 증가하였지만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상당히 급성장했기 때문이죠. 네. 참고로 우리나라 GDP 순위는요. 2020년도에 10위를 기록했고요. 21년도에 11위, 22년도에 13위 등으로 매년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멕시코가 작년에 22.3% GDP의 총생산이 증가한 겁니다. 22%?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미중 관계 변화에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에 멕시코가 가장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혜택을 많이 받다. 예, 무슨 뜻이냐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에 미국 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설치하고 나프타가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후방 생산 기지화했다 멕시코를.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니어쇼링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 때문에 성장한 것 같고요. 네. 제 주변 분들도 멕시코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예. 뭐 인도네시아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고 맞아요. 인구가 한 2억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 자본도 뛰어나죠. 저는 인도네시아 성장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보지만 이 의미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천천히 늦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뭐 개발도상국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러나 최근 이게 뭐냐면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 유로화, 캐나다 달러, 위안화 등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즉 환전했을 때 보면 우리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에 연초 대비 원화의 달러 가치 변동폭이 우리나라 원화가 마이너스 6.7% 정도 되는데 예. 유로와 마이너스 3.37, 위안화 마이너스 2, 파운드와 마이너스 1.9 정도 되는 거 보면 우리는 상당히 원화 가치가 떨어졌죠. 이게 결국 뭐냐면 미중 관계 악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코너에서 왜 경제 얘기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게 뭐 1, 2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전부 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도 1등 그러니까 한 차례씩 계속 하락한 건 사실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멕시코의 어떤 약진을 진단하면서 하셨던 말씀에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오히려 혜택을 가장 많이 봤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외교안 부분하고 접목되는 지점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예.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을 경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국가적 위상은 좀 허약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짚어보기 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 순위 하락에 일조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네. 즉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가면 이제 모든 게 더 비싸진 듯한 느낌이 그렇죠. 원화 하락인데요. 그런데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세계는 우리 눈에서 별로 할 얘기는 없죠. 근데 지금 언론 자유 지수도 떨어졌다면서요. 예, 프랑스에 본부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것이 있고 예, 있어요.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순위에 1년 만에 15단계 추락했네요. 그러니까요. 62위 기록했군요. 예.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이후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언론인으로서 이거는 각성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23년도에 47위였지만 네. 올해는 62위 기록했습니다. 24년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는 한국은 64.807점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점 맞았다는 거예요. 점수로 치면. 한국의 이러한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최초입니다. 네. 제가 2013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소위 채점 체계가 바뀌었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그러니까 11년 만에 최초인 거죠. 예, 좀 씁쓸한데요. 예.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 역대 최고 기록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2006년인데 31위 기록했고요. 예. 최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9년이었죠. 47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31위 기록했는데 2009년에 47위를 기록했고요. 47위에서 69위로 22단계 하락했네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가장 순위가 낮았던 해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19년도에 41위 그리고 42위, 뭐 41위 이 안팎에 기록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참 모르겠네요. 그건 아마 우리 저기 촌철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이 작동했는지는 뭐.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 자유 사례로 봤어요. 그리고 언론 자유를 개선해왔던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다시 검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괜찮은데 김건희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의 특정 국가의 원수를 지칭했던 발언도 있고요. 제가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환경을 문제 있음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론 자유 지수를 또 이렇게 보니 언론 자유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치, 경제, 사법, 안전 지표로 세분화하는데 한국은 올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됩니다. 정치 지표가 23년에 54위에서 올해 77점을 받아서 23단계 하락했고 사회 지표는 52에서 89위로 하락했습니다. 37단계입니다. 네, 이게 제가 왜 언론 자유 지수를 이 외교안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즉 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 사회 혹은 보편적 시각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완성도, 성숙도는 언론의 자유지수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국제 무대에서 외쳐댄다 해도 외신이 잘 받아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제가 피상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게다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의 위상 혹은 국격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면 국제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위상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번에 언론 자유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존중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외교적 위상도 떨어지고 여러 교섭력 뭐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거죠. 이것을 소위 국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사례를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방심이 뭐 징계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사 압수수색 계속되고 있죠. 뭐 언론사 방송사 매각에다가 폐국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론 자유 지수가 높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말씀드렸고 제가 해외 순방 자주 가야 된다고 말씀했지만 그 뜻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매우 모범적이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관점, 소위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관찰 영역입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이렇게 평가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17년도에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몸소 느꼈던 것은 학자로서 외교 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 대한민국 이번에 너무 민주 촛불 혁명 훌륭했어요라고 하는 그때 뭐 외신이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세계적 스탠다드를 높였다라고 하는 찬사를 그렇죠. 국제무대에서 직접 받아 그것은 정상 대통령부터 장관 저 같은 실무진까지 많이 외교 활동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몸소 느꼈어요. 그럼요. 정상이나 이런 소리 많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일부 그렇지만 극우가 들어선다. 미국의 민주주의, 뭐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절차에 따라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그렇죠. 그러한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언론 자유 당연히 올라갔고. 그러니까 일종의 리트머스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 자유는.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그 나라의 소위 위상을 평가하는데
뭐 GDP를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언론 자유지수는 매우 중요한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강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 근데 사실 문화를 구성하는 게 K-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K-푸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고 네. 좀 걱정거리다. 네, 그다음에 좀 뭐 언론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런 소식도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이건 일본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거로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뭐 나중에 좀 다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